이 편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그 중에 이 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그래서 거래 신고 제도로 이번에 할 겁니다. 거기 이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챕터 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래 신고 의무가 있고, 여기 두 문제 출시됩니다. 두 문제. 챕터 2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한 문제가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두 문제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편에서 5문제 정도 비중을 잡으셔야 돼요. 예. 자, 그 중에 이제 거래 신고 제도부터. 요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236페이지 교재를 보시고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일단 그 236페이지 보세요. 제1조 목적은 좀 보셔야 돼. 목적 나왔죠? 목적 보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나왔죠? 236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국민경제에 뭐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네 가지. 다시 한번.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까지 끊으시고, 신고 허가 이런 걸 정한다고요. 두 번째는 건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질서 확립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요? 국민경제의 이바지함. 이렇게 네 가지가 목적이죠. 요거 암기하실 때 거래 신고 등은 건, 투, 경찰에게 이렇게 암기해 보십니다.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신고 등은, 그러니까 등자로 이제 모은 겁니다. 건, 투, 경찰에게 이렇게. 건이 뭘 것 같아요? 건. 전이 아니에요.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투, 건투. 건이 뭐예요? 건전한. 투가 뭐예요? 투명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무슨 질서? 거래 질서. 질서 그러면 뭐예요? 경찰이잖아요. 질서 확립이잖아. 질서 확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거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갖다 확립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경제입니다. 사실은 국민 경제 이바지함.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그래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목적 네 가지죠. 거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그러니까 거래 신고 등은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암기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받으신 자료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칠판에서. 받은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그 첫 페이지에요. 밑에 거 설명드립니다.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 그어 볼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페이지 밑에 있는 거 그걸 설명드려요. 그게 제일 뭡니까? 추가됩니다. 밑에 보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적에 관청에다가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내줘요. 이렇게. 그 신고 필증 갖고 이제 등기를 칩니다. 이전 등기죠. 자,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어떻게 하느냐? 검증을 합니다. 검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래 신고제도의 큰 틀은 이렇게 되고, 검증 결과를 갖다가 이제 세무서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 그림에는 없지만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요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도인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은 여기에요. 예. 그럼 여기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텐데, 이게 부동산 등이 뭔가? 요게요. 자, 토지, 건물 같은 진짜 부동산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하고 지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 하면 토지, 건물, 진짜 부동산. 그 다음에 권리로서 두 가지입니다.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지위. 이제 세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 토건, 그 다음에 공급 계약하고 지위. 공급 계약이 뭐예요? 분양이에요, 분양. 분양 받은 거. 옛날에는 분양 받았을 때 거래 신고 안 했어요. 분양 받고서 그 분양권을 팔아먹었을 때 신고했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이제 작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요게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분양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분양받았을 때는 신고 안 하고 분양권을 팔아먹었을 때 신고했거든. 분양권 팔아먹는 게 지위예요, 지위.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세 가지를 토, 건, 공, 지라고 기억하셔야 돼. 토, 건, 공, 지. 사실 이제 이렇게 딱 나누면 네 가지가 됩니다. 토, 건, 공, 지 이렇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신고하는 거냐면 이 거래가 뭐냐면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 하는 거냐? 토, 건, 공, 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매매. 토, 건, 공, 지, 매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하고 좀 틀려요. 이걸 우리는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이라고 생각하자고.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은 중개 대상물하고 달라요. 중개 대상물에는 임목 들어가죠? 중개 대상 물건. 임목 있잖아. 근데 임목을 매매했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하냐고? 안 해.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는 임목 빠져요. 이 임목 가지고 투기 안 하니까.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에 들어갑니까? 공장재단도 중개상물에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토지, 건물, 공급계약, 지위 이렇게 네 가지야. 토건, 공지. 네 가지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매매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하고 우리 지금 거래신고 대상 물건의 범위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어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더 넓어. 거기는 뭣도 들어가니까. 막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근데 거래신고 대상 물건 이런 건 빠져. 요거 흔히 얘기하면 이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 요게. 네, 그래서 토건, 공지, 매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요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증여 받았다. 증여. 증여도 계약이긴 하지. 근데 증여 받아갖고는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어요. 뭐만? 매매만. 상속 받았을 때 실거래가 신고할까요?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실거래가 신고 안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딱 보려면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등기부. 등기부에 여기 뭐라고 뜨냐면 거래 가액이라고 이렇게 뜨고 여러분 가서 이제 등기부 같은 거 확인해 보세요. 6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60000000 이렇게 떠요. 6억이라고. 여기 실거래가 신고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거래가가 6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죠? 이거 안 떠요. 상속 받죠? 안 떠요. 증여 받죠? 안 떠요. 뭐만 떠요? 매매만.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실거래가 신고할까요? 기출문제 이거. 전세 계약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 그런 거 안 하죠? 안 한다고 이거. 안 해요. 경매 이거 예상문제. 안 해요. 증여로 나왔던 거. 이것도 나왔던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어떤 거예요? 토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 그죠? 근데 사실 공급계약이란 그 말 안에 매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어. 토건, 공지 뭐요? 매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얘기한 공급계약이라는 게 모든 분양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공급계약이라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법률이 딱 정해져 있어.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라고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시나요? 그치, 그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야. 도시개발법 아실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시나요? 그것도 시행법이 들어가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도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두 가지 했습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쓰실 필요 없어. 교재에 체크할까요? 자, 주택법이라고, 이건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고 여기 나온 법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았을 때만 신고 대상이야. 주택법, 요거 여러분 시험법이야. 시험법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이라 또 있어. 촉진법. 요것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야. 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건축물, 들으시고 좀 이따 밑줄 볼게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요. 여기도 신고 대상이야.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또 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 대상이야. 여기까지야. 자, 이걸 어디 보냐면, 교재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239페이지 보세요. 23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파란 박스가 있고, 자, 1번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 부동산이 뭐예요? 다시 한번.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얘기합니다, 지금. 1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이 토지 건물 얘기하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자,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공급계약.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두 번째 거예요. 근데 여기 공급계약이 모든 공급계약이 아니고 밑에 나온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 있어요, 여기요. 주택을 따서 암기할 거예요,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아실 거고. 도시라고 이렇게 따서 암기할 거예요, 도시.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봐요. 5번이 뭐예요? 도시개발법. 그죠? 그 두 개, 도시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군데. 예. 그래서 2번, 5번 도시로 따서 암기할 거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이 뭐예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여기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라고 아까 했었죠? 분양의 동그라미요. 건축물 뭐요? 분야에 관한 법률. 분양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택지개발촉진법 나왔죠? 택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택자. 택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했고 6번이 뭐죠? 공공주택 특별법. 아까 했었죠? 공공주택 뭐요?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렇게 된 거죠. 공공주택 특별법. 7번째가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왔죠? 요거죠? 산업 입지 및 뭐요? 개발에 관한 법률. 마지막 거 산업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요 7가지 법률이에요. 이걸 암기하실 때 옆에다 한번 써놔보세요. 도시, 공공, 주택, 분양, 산업은 신고해야 된다. 다시 한번. 도시, 요 글자 딴 것만 써보시라고 옆에다가. 도시, 공공, 주택, 분양, 산업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신고해야 된다고. 도시, 공공, 주택, 분양, 산업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도시, 공공, 주택, 분양, 산업은 신고해야 된다. 아까 글자 딴 건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셨죠? 아까 읽으면서. 그러니까 옆에다가 요 글자 딴 것만 딱 써두시고 도시가 뭐라고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이 뭐예요? 공공주택특별법. 주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 택은 택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분양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걸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경우 기출문제 출제 한번 됐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 중에 두 번째 거. 중개 대상물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의 차이점이라고 상이점이라고 나온 거 있죠? 두 번째 박스. 그러니까
파란 박스 밑에 두 번째 박스예요. 두 번째 거. 중개상물의 범위하고 거래신고 대상물의 범위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넓어요? 중개상물이 더 범위가 넓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 두세요. 이거 한 두 번 정도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아까 파란 박스에서 안 본 게 있네요. 파란 박스에서 3번이 있었죠. 3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죠. 우리 칠판에서는 지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위. 지위에 대해서 뭐 했을 때요? 매매. 그러니까 분양권 팔아먹었을 때의 뜻이에요. 지위에 대한 뭐요? 매매. 밑에 건 보실 필요 없어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지위에 대한 뭐요? 매매. 그 지위인데 요 지위는 어디서 왔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둘이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받은 사람이죠. 그럼 분양받은 지위가 있죠. 그걸 팔아먹죠. 분양권 매매요. 전매라고 이게.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계약 기억하시면 지위도 같이 기억하시게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칠판 설명 드립니다. 쫙 설명을 드리고 교재 또 정리할 거예요. 거래 신고할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60일 많죠? 근데 6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떤 것도 있냐면 사실은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내에 하다 보니까 2달이에요, 2달. 그러니까 시세를 그때그때 다 반영해서 기록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2달 차가 나잖아. 그래서 지금 현 시세가 얼마 정도 되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2달 된 시세야. 기록 올라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차가 존재한다고. 근데 이 시차를 갖다 옛날에 없애려고 30일로 줄였어. 30일로 줄이면 시차는 줄일 수 있겠지? 현재 시세랑. 근데 30일로 하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30일로 줄였다가 다시 60일로 한 거야. 60일로 하니까 맨날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맨날 나오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거. 해보면. 모든 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차가 존재한다. 60일이요. 근데 언제부터 60일이죠? 잔금날 아니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이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신고하죠? 신고? 등록관 책임은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답을 얘기한 거야.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고관청이야.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시장군수구청장. 어쨌든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기준이 뭐냐면 부동산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광명시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어. 구로구 거. 그럼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무실이 광명시에 있으니까 광명 시청에 가서 할 것 같죠? 아니야. 구로구청에 가서 해야 돼.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옆에 써놨죠?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한다고 그러면 틀렸어. 언제나 예상 문제예요, 이거. 사례 문제 나와도 예상 문제고, 지문 문제 나와도 예상 문제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근데 신고를 갖다가 하게 되면 신고 표증을 주게 되는데,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신고무가 있느냐? 이거 보면. 자,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일단은,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어. 여기서 거래가 뭐죠? 매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고무가 있는 거야. 매도인하고 누가? 매수인이. 그 뜻이야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중개하고 소개시켜서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알선하고 소개해가지고 계약서를 써줬겠지. 그러면 누가 신고무가 있어? 개공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써줄 때는 개공이 있는 거야. 신고무가. 아니면 개공 없이 자기들끼리 직거래해서 직거래. 그럼 신고무가 누구한테 있고? 당사자한테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많겠어요? 개공이 많겠어요? 거의 대부분 개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누가 신고무가 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필요도 없어. 사실 위에는. 그런데 시험이니까 위에도 출제를 해. 그러면 중간에 소개한 개공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이 신고서를 이용해서 해. 근데 이 신고서는 법정사실이 있을까 없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인데 이건 법정사실이 있을까 없을까?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99.9%가 있다고 그랬잖아. 법정 서식은 없는 거 딱 하나 배웠잖아. 뭐가 없어요? 거래계약서 없다고 그랬잖아.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으면 있어요. 99%가 있다니까. 여기에다가 당사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기다 도장 찍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여기다 도장 찍을 때 매도인만 찍으면 될까? 매수인만 딱 찍으면 돼요? 둘 다 찍어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 공동신고라고 그래요. 별것도 아니야 이거. 공동신고라 이거. 도장을 둘 다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매도인은 도장을 찍겠다고 하고 도장 찍는데 매수인은 자기는 그 금액에 신고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도장 안 찍는데 그럼 어떡할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매수인은 도장 안 찍는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죽어도 안 찍겠대. 그러면 두 사람의 도장만 꼭 들어가야 신고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A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신고하려고 했는데 매수인 B가 안 한다 그래버리면 A도 신고 못하게 돼서 과태료 얻어마다 A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법이 한쪽이 신고를 갖다가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그냥 도장 찍어서 신고하고 그런 걸 인정해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신고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신고인데 한쪽이 안 찍는다고 그러면 한쪽만 도장 찍어서 그냥 신고하도록 해요. 단독신고. 그런데 이 단독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중요해요. 첫 번째 일방이 거부했을 때. 그거 써놨는데 지금? 일방이 뭐 했다고? 거부했을 때. 일방이 안 찍겠다고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는 단독신고야. 또 한 가지가 자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 같은 국가 등인 경우도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적 거래하는 거 상대방이 투기적 거래하고 막 그런 걸 갖다 방조하진 않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국가나 지자체 이 사람이 단독신고해버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그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여러분이 분양받으면 여러분이 분양받은 사람이 돼. 누구랑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해? LH공사.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 해야 돼? 공급계약이니까. 할 적에는 여러분이랑 LH공사가 둘이 손잡고 가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 그럴 필요 없잖아. 누구만 하면 충분하겠어 그냥.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믿어. 근데 LH공사가 혼자 가서 신고하면 믿어줘. 그게 이거요. 그래서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두 번째 예외.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쪽이 거부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이것은 믿어줄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도장만 들어오잖아.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이 계약 내용을 좀 신뢰하기 좀 그렇지. 두 사람 다 도장을 찍어주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한 사람 도장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추가 서류를 요구해. 그게 매매계약서 사본이야. 너 진짜 이제 한쪽이 안 해가지고 너만 신고 들어오잖아? 그럼 좋아.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 좀 내봐. 진짜 그렇게 계약했는지 보게. 계약서 사본을 낸다고. 어느 때 낸다고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만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막 쭉 얘기했잖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빼고는 벌어질 일이 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건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지. 현장에서. 근데 그거 빼고는 잘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사실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지. 그럼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러면 신고서 법정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될까? 개공만 찍으면 될까? 당사자도 같이 찍을까? 개공만 찍으면 될까? 개공만 찍으면 돼. 개공만.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도장 찍어? 이 말하고 똑같아. 누가 신고해야 돼? 누가 도장 찍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개공만 신고무가 있다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줬어. 그 신고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개공만. 만차가 빠지면 안 돼. 우리 이해할 때는 개공만 찍어 신고무가 있어. 그럼 그때는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여기다 신고할 의무가 없고 도장을 찍을 의무도 없어. 여기는 C해서 개공 C 해가지고 C에 도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요. 그죠? 중요한 거 했어요. 좀 이따 밑줄 그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신고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방법상 여기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 직접 제출. 또 한 가지는 제출 대행이라는 방법이 있어. 제출 대행.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직접 제출은 뭘까? 당사자가 하든 아니면 개공이 하든 바로 하는 거야, 바로.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직접 그 종이로 된 걸 내는 방법이 있고, 종이로 된 게 하나 있고, 이 법정서식이 또 하나가 뭐로 있겠어? 컴퓨터 앞에 앉으면 화면상으로 보이는 전자문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제출하는 건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예요? 직접 제출을 많이 하겠지. 뭘로? 걸어가진 않고 전자문서로 하는 거야, 보통. 그런데 이제 시험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시험도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나와, 여기가. 참 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꼬아서 내기 좋은 것을 내는 거야. 여기 보면 제출 대행이라 그러면 뭐 대신 갖다 내주는 거 얘기하지. 그럼 그때는 걸어가야지. 전자문서로는 안 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제출 대행합니다. 대신 가서 내줍니다. 그랬을 때는 걸어가야 된다고.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어. 여기가 일단 중요한 거야. 왜 이게 전자문서로 못할까? 다른 대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신고무가 있는데 B가 이걸 대신해 준다 그러면 A의 공인인증서 갖고 하는 거야. B가. 그 비밀번호 알아야 되겠지. 비밀번호 가르쳐 주겠지. 그러면 B가 실질적으로 A의 공인인증서 이거 접속시켜 갖고 그걸로 B가 다 해줬어. 그러면 사실 대신해 준 거지만 그 공인인증서는 누구 거야? A 거니까 누가 한 거야 돼? 그러니까 이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해준다는 관념 자체가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B가 해도 누가 한 거하고 똑같아. A가 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바뀔지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그래서 남이 해준다는 관념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가 오히려 중요한 거. 자, 근데 누가 제출 대행 해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는 거래 당사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 해줄 수 있겠지. 누구요? 부탁받은 사람. 위임을 받은 사람. 그러면 개공이 신고무가 있다. 요 경우. 그때는 누가 제출 대행 할 수 있을까? 역시 부탁받은 사람이야. 근데 부탁받은 사람이 대신 가서 걸어가서 내줄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콕 집어서 부탁받은 누구? 소공. 요거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소공은 제출 대행 자격인데 보조는 어떨까? 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없어. 그 보조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보조원은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걸어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서를 내줄 자격이 없어. 어쨌길래? 이 사람이 어쨌길래 도대체? 참. 이런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뭐요? 갖다 내줄 자격이 있고 여기는 자격이 없대.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일단 봐주셔야 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출 대행한다 그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제출 대행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로 가야 돼? 걸어가야 돼.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 여기 중요하지 않고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누가 걸어가야 돼? 대신 소공이 걸어가서 한다. 보조는 그럴 자격이 없고 이쪽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 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야. 이게 신고사항이 7가지가 될 때가 있고 9가지가 될 때가 있고 그래요. 9가지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을 자 보세요. 우리 교재에서 잠깐 봐요. 240페이지부터. 우리 이제 교재에서 쭉 보면서 몇 군데 좀 밑줄 그을 거니까 지금부터. 24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신고 기한이라고 돼 있죠? 신고 기한 보시면 60일 내에 신고하는데 언제부터 60일을 친다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일 윗줄 60일 기억하시고 계약일이 특히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죠. 큰 별표 하셔야 됩니다. 가로 4번.
지금 신고사항 7가지 또는 9가지 지금 더 올 거예요. 자, 1번. 신고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적어야 됩니다. 인적사항 할 때 인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인적사항 인자에 동그라미 신고서에 적을 거.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체결일 일자에 동그라미 체결일 중도금 지급 1 일자에 동그라미요. 잔금 지급 1 일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2번은 일자입니다. 1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 1 잔금 지급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두 개를 묶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밑줄을 그을게. 3번에 둘째 줄 보시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 밑줄 긋고요. 4번에서는 첫 줄 끝에 가면 종류의 밑줄 긋고요. 종류 있죠, 종류? 예. 그러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하나 더 면적이죠.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묶으시고 이때는 부동산 할 때 거래대상 부동산 등 할 때 그 부자에 동그라미 치실 겁니다. 3번, 4번은 부자로 땁니다. 부자.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우리 줄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거래가, 실거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실제 동그라미. 자, 5의 2, 5의 3은 좀 이따 봅니다. 넘어가고요. 6번에 보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이렇게 돼 있죠. 조건할 때 조자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조건 기한할 때 조자. 자, 6번, 7번 두 개 묶으십니다. 7번 가면 공인중개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죠? 뭐로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그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계약서를 누가 써줬다고? 개공이. 그때는 가번에 있는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요? 인적사항. 인적사항의 밑줄.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자,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상호 밑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재지 밑줄. 자,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가번이 인적사항이고요. 나번이 물적사항이에요. 상호, 소재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게 물적사항, 물적사항. 근데 이 7번은 별표하실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개시켰을 때만 신고사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7번에서는 글자 딸 때 개업 공인 중개사 할 때 자, 중자 개업 공인 중개사 할 때 중자의 동그라미 개업 공인 중개사 할 때 중자의 동그라미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7, 8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그런다고요? 신고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신고사항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요. 7가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9가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걸 암기할 때 자,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부가 뭐냐면 거기 우리 암기한 것 중에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같아요. 3번, 4번에 보면 부자를 따서 암기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그래서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종류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물적 사항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같은 물적 사항. 부동산의 물적 사항. 그 다음에 인이 뭘 것 같냐면 인이 거기서 지금 1번이죠. 당사자의 인적 사항. 1번입니다. 1번. 인적 사항으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뭐냐? 요걸 이해하셔야 하는데 2번입니다. 요게 날일자입니다. 일자 들어가는 거. 우리 아까 일자에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랬어요. 날일. 한문에 보면 날일자 있죠?
날일이죠. 그러니까 일자 들어간 거 세 가지입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계약일. 또 어떤 게 있어요?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날짜. 또 뭐가 있어요? 잔금 지급일. 잔금 날짜죠? 그 일자 들어간 거 세 가지잖아. 동그라미 2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일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자에다 동그라미 쳤지만 우리 기억할 때는 날일 기억하셔야 돼. 자, 부인들이 절여놓은 날에는 실제로 이건 5번 같습니다. 그죠?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 실제로 그 다음에 중인데 이건 7번 같습니다. 7번이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하고 가번 그 다음에 뭐요? 물적사항. 물적사항이라는 건 소재지 상호 뭐 그런 거 얘기하나요? 그죠? 물적사항. 인적사항과 물적사항. 근데 이 7번은 특징이 뭐예요? 중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같은 거 써주었을 때나 신고사항이죠? 써주었을 때 신고사항. 중개사가 끼지 않았을 때는요? 없잖아 이거. 뭐 신고사항이 안 되는 거네. 자 여기 6번에 보면 조라고 딴 게 뭐예요? 조건기한.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기한. 조건기한을 정해놨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야. 조건기한 정해졌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번, 7번 두 개는 특징이 뭐예요? 언제는 신고사항이 아니요. 중개사가 있을 때 신고사항이요. 조건기한 정해놨을 때 신고사항이요. 두 개는. 근데 앞에 네 개는요. 부인들이 절여놓은 날에는 실제로 요것은요. 무조건 신고사항이지. 그죠? 부동산에 관련된 물적사항들, 인적사항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실거래가. 이거 무조건 신고사항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신고사항이지. 앞에 네 개는. 이 두 개는요. 있을 때만. 조건을 또는 기한을 정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신고사항 아니지. 당사자가 직거래하고 중간에 계약서 써준 개공이 없어. 신고사항 아니지. 그럼 신고사항은 이렇게 네 가지만 있는 거지. 두 개가 차원이 틀린 거지. 그래서 앞에 네 가지. 부인들이 절여놓은 날에는 실제로 중의주어합니다. 이건 달리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몇 가지입니까 이게? 요게 두 가지로 보면 3번, 3번, 요걸 두 가지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두 가지로 봐서 그래서 7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런데 자,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5에 2, 5에 3 빼고 왔죠? 5에 2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5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요, 뭐요? 그죠? 자금 조달 계획, 조자에다가 조달 계획 할 때 조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대상 주택에 대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예정 시기라고 돼 있죠?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예정 시기인데 그 입주할 때 입자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입주. 옆에 써주세요. 입주 계획이라고. 길게 써놨는데 우리가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주 계획. 그러니까 5의 2는 뭐고?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6번, 5의 3은 뭐예요? 입주 계획이야.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에요. 자, 다 무슨 계획?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라고. 입주할지 말지, 세를 놓을지. 그 투기 가능성이 있는 걸 따져보는 거야. 어디서 돈 나서 산 거야, 도대체? 지금 당장 들어갈 거야? 아니면 세를 놓을 거야?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지. 근데 세를 놨다고 해봐.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돈 어디서 샀지? 이런 거.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뭐 비슷한가,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요 밑에, 요거 밑에 거 두 가지를 조계사 아시죠? 절. 입구라고 기억하셔야 돼. 조계사. 입구. 조계사. 입구. 조계사 입구에 뭐라고 낙서돼 있어?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라고 누가 낙서해놓고 도망가서 지금 조계사 입구에 적혀있는 글귀라고 이게.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그런데 밑에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온 거야. 그 밑에 파란 박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7번 밑에요. 다만 5의 2하고 5의 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밑줄을 긋고 과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동그라미야. 투기과열지구에 밑줄을 긋고 과열에다가 뭐 하라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구 내에 소지하는 주택에 이렇게 나왔죠? 주택의 동그라미야. 그리고 가로해놓고 무시하시고요. 둘째 줄 가운데 가면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 3억 이상 거기다가 밑줄 긋고 3억 원의 동그라미야. 됐어요.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그죠? 실거래가가 그때는 요 두 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은 요 세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3억 이상 무슨 주택? 과열 주택일 때만 신고사항이 늘습니다. 두 개가. 이 3억 이상은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인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과열이 뭐겠어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적 안 해요. 투기 뭐요? 과열지구. 그 다음에 뭐만? 주택만. 상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가 매매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상가 매매했을 때 실거래 신고할 때는 몇 가지? 7가지야. 절대 9가지 될 수 없어. 9가지가 되는 경우는 요 요건을 추가로 갖췄을 때 9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과열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돈 어디서 나서 샀어.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살 거야? 나중에 들어갈 거야?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신고하라고 한다고. 조계상, 입구다.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다. 그래서 9가지가 되는 수가 있죠. 9가지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이 파란 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조건 출제 영순이야. 요게. 사례 문제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두고두고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가로 5번 가보세요, 이제.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기준이, 자, 지금 가로 5번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부동산 기준입니까? 사무실 기준입니까? 부동산 기준이지. 부동산 수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등록관청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등록관청이 아니라 뭐예요? 신고관청. 됐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242페이지. 자, 242페이지에서요. 거기 보면 제2절에서요. 당사자가 신고서 제출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갑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가고 있습니다. 당사자 신고서 제출하죠. 그때 원칙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공동신고가 원칙이다. 자, 그러면 거기요. 셋째 줄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그쵸? 그게 공동 뭐예요? 신고예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게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뭐만 하면 돼? 서명 또는 날인. 그죠? 자, 근데 반가로 2번 가보세요. 단독신고. 단독신고하는 예외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인 경우하고. 국가 등인 경우 아시겠죠? 또 한 가지가 동그라미 2번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한 경우.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일방의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추가 서류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죠? 그 셋째 줄 끝부분에 가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셋째 줄에 보면 일방이 거부했을 때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끝부분에 넷째 줄 앞부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 등의할 때는 필요가 없고 어떤 경우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요?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신고하는 경우 이때는 내야 됩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제출대행 얘기 나옵니다. 그죠? 제출대행 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그 제목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죠. 요거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제출대행. 그죠? 그러면 이때는 부탁받은 사람이 제출대행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셔야 돼. 세부적인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는 뭐로 가는 거예요? 개공. 243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죠? 됐습니까?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하는 건 여기요. 여기죠, 여기지. 그렇죠? 이때는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써 주었을 때죠. 그럼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구만 신고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반가로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5째 줄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5째 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그 뒤에 보면 따라서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대해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다. 그죠? 거기까지 이해가 다시 되셔야 돼. 네. 그런데 반가로 2번으로 내려가 보셔요. 거기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 나오죠? 제목이 이거네 이거.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을까? 위임을 받은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예. 자, 거기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됩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이 출제가 이룩한 내용이야. 자,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여기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과 관련해서 신고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개공이 주로 신고해요. 그렇잖아요? 개공이 신고할 때 돈이 어디다 샀냐 아니면 들어가 살 건지 어쩐지 개공이 알까요? 이 매수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개공은 이건 잘 몰라. 특히 이거.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희가 신고무가 있지만 이건 신고하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 이게 이 경우에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그럼 이때는 누가 이걸 자료를 줘야 돼? 매수인이 줘야지. 그럼 매수인은 언제까지 이 자료를 줘야 된다? 개공이 신고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60일이 아니고 좀 여유를 줘야 되니까 50일 이내 이 자료를 매수인이 줘야 돼. 50일. 그래서 지금부터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지금 3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렇잖아 지금.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50일 이내. 60일로 하면 안 돼. 여기는 50일 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만약 이 기간 내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여기 꼭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넘기시고 다 넘겨놓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쪽 뒤에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뭐냐? 신고 들어갔죠? 그러면 신고 관청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요 첫 페이지를 보고 계셔야 돼. 자료에서 보면 신고필증 줍니다. 언제까지 신고필증을 줄까요? 이거 지체 없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지체 없이 발급이요.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지체 없이 발급.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갖고 등기를 쳐요.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에. 근데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과는 별도로 검증을 해봅니다. 누가 검증하죠, 요거?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신고관청이 이건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 이렇게 검증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그거 뭐 거의 맞는 것 같아.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해, 여기서. 그런데 검증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사람만 딱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 한 명밖에 없어. 1등이야 무조건 그 사람은. 공부 잘해요?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과 맞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시스템, 검증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요. 검증 체계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쌓아두는 거야. 시장에서 거래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거래된 그 데이터, 자료를 쌓아두는 거야.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자료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가지고 KB에서 그 시세 조사한 거 있죠? 그걸 많이 비교했어. KB
부동산 시세가 있어요. KB 부동산 시세하고 얼추 맞으면 패스.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그건 다시 검증 뭐 이렇게 한 거야. 초창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게 10년 넘었잖아요.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19년도니까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그 부동산,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 거래된 시세가 많이 누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거 계속 비교해 보는 거야, 이제.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이상한데? 검증 다시. 거기 맞아. 그러면 패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검증 체계를 만드는데, 이 검증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예요. 국장이요, 국장. 근데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죠? 신고관청이야, 이게. 아시겠죠? 근데 신고관청은 검증해서, 자, 이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하고 부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패스지. 그리고 그 결과를 뭐예요? 세무서로 보내. 그럼 세무서에서 세금 매길 때 그거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해. 이 실거래가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자료를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갖다가 이게 또 체크가 또 필요해. 옛날 초창기에 한번 빵 터진 때가 어디가 터졌었냐면 강서구하고 용산이 터졌었어. 강서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막 15회 합격하고 16회, 17회 막 그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강서구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 관청이 뭐 작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실거래가 신고, 실제 거래 가격하고 신고 들어간 금액이 딱 이렇게 자기들끼리 약속을 딱 해. 그 사장님들끼리. 그래서 얼마에 들어갔냐, 이렇게 눈치를 봐서 저기서 얼마 들어갔잖아. 그럼 거기 맞춰서 나도 신고를 해. 그럼 관청은 뭐야? 그냥 그걸 좀 따져보고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하고 좀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관청은 뭐예요? 그런 그 열정이 없지. 그러니까 뭐 대충 들어오니까 옆에 거하고 비슷하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게 보도가 났어. 신문에 보도가 되기를 관청에서 그걸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어디서 그때 어디 신문에서 보도를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용산도 그랬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다 감사를 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 금액보다 좀 낮춰가지고 다 신고가 들어온 거야 이게. 처음에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막 이렇게 흘러간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 하면서 이제 다시 꽃비를 죄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신고관청은 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보고. 매달.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번에 누구한테 보고할까? 국장한테 또 뭐예요?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국장은 보고받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또 확인해봐.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온당한 자료면 데이터로 누적을 시키고. 그죠? 아니면 이거 엉터리야. 그럼 어떻게 해? 신고관청인 시장구조구청장한테 이거 뭐야 이거 엉터리인데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재검증이라고 그래.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그 용어가 없고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실제는 그렇게 해요. 그 재검증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서 또 체크하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세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데고 여기가. 예. 그래서 필요해서는 국장이 자료 좀 내놔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 된 자료는 이렇게 누적시키고 여기서 다 한다고. 매달 보고해 매달. 요거 마무리 절차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보면요 어디 보시냐면 245페이지 가보세요. 245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 그렇죠. 그 국장만 딱 밑줄 그으면 끝이요. 밑에 읽으시면 안 돼. 반가로 2번 신고필증을 갖다가 발급해 주는데 신고필증은요 누가 발급해 주죠? 신고관청이 발급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거기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필증을 어떻게 발급해 주죠? 지체 없이 발급해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까지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적에는 신고필증 받았지 이미 검사 끝났지?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에 따른 검의를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예요. 응? 그러니까 원래 검인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민 신청받고 계약서에 거민 받는 그 제도가 지금도 있는데 거민 도장 찍어줄 때는요. 안 따져보고 그냥 무조건 찍어줘. 그걸 형식적 심사라고 그래. 혹시 등기법 시간에 그거 배우셨는지 몰라? 거민제도 배우셨어요? 등기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거기서 거민 도장 찍어줄 때는 무조건 찍어줘. 무조건. 계약서만 들어오잖아. 그럼 내용을 안 따져보고 무조건 찍어줘. 내용을 보면 안 돼. 하늘을 보고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줘. 아무 생각하면 안 돼. 계약서야? 계약서야? 이게 거민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 거민은. 그러니까 다 다운이야. 계약서 다 다운이라고. 거민제도가 지금 막 줄을 이룰 때는. 그래서 거민제도가 쓸모가 없어. 뭐 형편없는 제도야. 그래서 만든 게 이 제도예요. 이게 더 세지. 그러니까 신고표책 나왔지?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표책 나왔다 그러면 또다시 거민도장을 받게 하지는 않아. 뭐가 세니까? 이게 세. 그 말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이거 하면 그래서 신고표책 나오면 거민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편없는 제도예요. 거민제도가.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246페이지 보면 단가로 2번이 있어요. 단가로 2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고의 적정성의 검증이라고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어두셔야 돼. 자,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누구? 신고관청. 다시 한번.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누구? 신고관청.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 국장.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기본적 내용은 지금 대부분 한 거예요. 여기가 줄을 이루고 이제 조금 격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 몇 가지씩 해요. 네. 자, 먼저 어디 보시냐면 246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3번에 가로 1번이에요. 네모 3번에 가로 1번. 몇 가지를 쭉 할게요.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언제?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하는 거냐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잖아. 근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이 다 이행되는 게 아니야. 계약이 깨질 수 있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 이제 반대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뭐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계약이 무산돼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취득세 낼 걸, 양도세 낼 걸 이제는 안 내게 바뀌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세금을 안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나 계약을 깼습니다 했을 때 그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신고가 바로 뭐냐면 해제 등 신고야. 그래서 거기 보면 제목에 거래계약에 뭐라고 나와요? 해제 등 신고. 세금을 안 물겠다고 하는 신고야. 그러니까 거래 신고하고는 반대지. 그러면 그때 보면요. 자,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무효.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해제된 경우. 해제 동그라미요. 그때는 깨졌다니 말이에요. 당사자나 또는 개공은 별지세 3호 서식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이것도 법정 서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예. 그 안 해도 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이제 뭐 곧 개정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다시 한번. 거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하기 싫어도 60일 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깨졌을 때는요. 세금을 안 무는 쪽으로 바뀌었잖아. 턴을 했잖아. 바뀌었잖아. 그럼 해제된 신고는 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근데 관청에서는 뭐라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숨어 있는 거요. 안 하는 게 더 좋잖아, 관청은. 그래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출 뭐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한 뒤에 별지 4호 서식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지?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전부 다 온통 전부 다 뭐예요? 지체 없이 발급이야. 지체 없이. 그죠? 확인서를 갖다가 지체 없이 발급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정정하고 변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볼게요. 나눠드린 자료에 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정정,
변경 신고예요. 근데 왼쪽이 정정 신청 이렇게 돼 있죠? 정정 신청에다 동그라미. 오른쪽에는 보니까 뭐 이상한 아라비아 글자가 나왔죠? 오른쪽에 내용 변경 있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오른쪽에 돼 있잖아. 그 오른쪽에 내용 변경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자, 왼쪽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정 신청.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변경 신고라고 고쳐 놓으시고 거기 잘못 나온 데를 변경 신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요? 그게 지금 오후에 밝혀야 될 기술적인 오류예요. 화면상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출력을 하면 이게 나와.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가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화면상, 거기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할 때마다 다 오류가 나는 부분이 다 틀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인데 혹시 아시는 분, 전문 좀 지식이 갖고 계신 분은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는데 화면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출력하면 이상하게 나와. 왜 그런지.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이 정정 신청이죠. 오른쪽이 변경 신고야. 그런데 뭐냐면 정정 신청은 잘못 적은 거야. 그냥 고치는 거야. 주소를 잘못 적어서 고쳐야지. 그게 왼쪽이야. 오른쪽에 뭐예요? 변경 신고는 뭐예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4억이었는데 잘못 적은 게 아니야. 4억인데 어떻게 고치는 거야 이거? 자, 3억 5천으로 바꾸자. 이게 뭐예요? 변경이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바뀐 거고. 정정은 뭐죠? 원래 제대로 정해놨는데 기재를 잘못한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등기로 치면 경정 등기가 있어. 경정 등기는 주소를 갖다가 처음에 잘못 적어놨을 때가 경정 등기지, 등기법에서. 그런데 잘 적었는데 주소가 바뀌었어. 그때는 무슨 등기야? 주소 이번에 이사가는 바람에 바뀌었어, 주소가. 그러면 변경 등기라 그러지. 그게 왼쪽 오른쪽 차이점이야. 처음에 잘못 적어놨을 뿐인 건 뭐예요? 정정이고, 잘 적었는데 내용이 나중에 바뀐 거야. 변경이고. 그렇게 나누는 거라고.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 이게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 왼쪽에 보면 거래 지분을 잘못 적었어. 정정이야. 자, 거래 지분 뭔지 아시죠? 거래 지분 비율을 우리 교재로 보시면 안 돼.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돼서 요걸로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지분 비율을 잘못 적어놔서 이것도 정정이야. 면적을 잘못 적어놔서 거기도 뭐예요? 정정이야. 자, 거기까지 딱 끊어놓으세요. 3가지. 면적까지. 그럼 오른쪽에 보면 그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을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잘 적었는데 지분이 나중에 바뀌었어. 지분이 2분의 1을 적었는데 나중에 지분을 어떻게 해? 3분의 1로 바꿨다고. 그건 뭐고? 변경이고. 면적을 갖다가 잘 적었어. 잘 적었는데 그 면적을 갖다가 일부를 취득하는 모양이야. 그 면적을 나중에 40제곱미터 취득한다고 그랬다가 50으로 바꿨어, 이걸. 이건 뭐라고? 변경이라는 거지. 거기까지 똑같지? 그러니까 면적을 처음부터 잘못 적어놨을 때는 정정 신청한다고 그러고, 면적을 잘 적었는데 적어놨었던 건데 사후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면서 면적이 달라졌어. 그건 뭐야 이제?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당사자의, 왼쪽 거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게 뭐냐면 인적사항이야 이게. 인적사항을 잘못 적었다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어. 그럼 뭐예요? 정정이겠지. 자, 그 밑에 거. 부동산 등의 지목이나 대지권 비율이나 건축물의 종류죠.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을 할 때 물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적사항이야. 지목을 잘못 적었네. 정정. 대지권 비율을 잘못 적었네. 정정. 이건 지금 아파트인데 연립주택이라고 적어놨네. 종류를 잘못 적었지. 그건 뭐예요? 정정이야. 그리고 제일 끝에 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자예요. 사자를 따서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지. 이게 뭐지? 중개사. 그죠? 중개사의 그런 인적사항인 거지. 그래서 중개사에 관련된 전화번호나 상호나 사무소 소지를 잘못 적었어. 중개업소 상호를 잘못 적어놨네. 그럼 뭐예요?
아, 여러분이 신고할 거잖아. 여러분 개공이 여러분이 개공이잖아, 지금? 신고를 하잖아? 신고할 때 여러분, 신고를 할 때, 행복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행복공인중개사 이렇게 될 건데, 행북이라고 적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겠지? 그 정정이라고. 행북은 말이 안 되잖아. 행복이지. 그게 정정이요. 이렇게 세 가지. 예.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변경이 있어. 변경. 변경을 보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조건기한이 있지. 조건기한. 이것은, 조건기한, 요거 내용을 바꿨어? 뭐, 이게 변경이야.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무조건 변경이야.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지급일자 이런 거 나오잖아. 금자 나오지.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금자 나오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요? 변경이야. 거래 가격도 가격이라고 돼 있지만 금이야, 금. 거래 금액이요, 사실은. 이게 조문상으로 가격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가 변경이야.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 이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이게 전부 다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야. 자, 하나만 더.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 나왔죠? 아, 변경은 그냥 변경이야. 매수인을 바꿨어. A, B, C인데 A, B로 바꿨어. 매수인이 누구였다고? A, B, C인데 A, B로 바꿨어. 그럼 변경이야. 그죠?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했다가 갑을 두 개로 바꿨어. 이게 부동산 뭐예요? 사는 매물을 변경한 거야. 세 개 살려고 해도 두 개만 산 거야. 그것도 부동산 등이 뭐예요? 변경.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정정이냐 변경 신고냐를 물어볼까요, 시험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암기하기 힘들면 오른쪽이라도 암기해야 돼. 오른쪽이 뭐가 중요해? 오른쪽 변경 신고가 중요해.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변경 신고 되는 거 보면 암기할 때 글자를 딴 거. 자, 조금 변경이 변경사항이야. 조금 변경. 그러니까 조금 변경이 뭐예요? 변경 신고라고. 근데 그 앞에 나온 게 지면이라고 나왔었죠? 지면. 지가 뭔데? 거래 지분 또는 지분 비율. 면은 뭔데? 면적. 요 두 가지는 뭐예요? 변경이야. 근데 이것은 정정도 돼, 안 돼? 되고. 요 두 개는 공통이야. 지면. 우리 이번에 아시안컵인가 여기서 졌지? 지면. 하여간. 이상하게 있잖아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날 할 때는, 우리 카타르하고 할 때는 시간이 났어,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시청을 갖다 우리 집사람이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다고. 져버렸어. 제가 봐서 진 거야. 안 봤으면 이겼을 텐데. 희한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좀 징크스를 할까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될 수 있으면 안 봐주는데. 그날 왜 시간이 났는지 몰라. 안 봤으면 이겼을 텐데. 자, 지면 이 말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지면 조금 바꾼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면 인물사 이렇게 나오죠. 인물사. 인물의 역사의 뜻이에요. 인물사 뭐예요? 정정이야. 인물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 고친다고. 인물사 정정 이렇게 한다. 자, 지면 인물사 정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쪽은 지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변경이다.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요? 오른쪽이 더 중요하니까. 조가 뭐예요? 조세 아니고 조건, 기한. 무조건 변경이야, 그냥. 조건, 기한 나오면. 그죠? 요 중에서도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 뭐예요? 중도금, 잔금, 뭐 지급 일자 뭐 이런 거. 거래 가격기 남아.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보다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야. 하여간 금자 나오면 전부 다 변경이야. 정정은 없어,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의 두 가지가. 그럼 변경이니까 변경이야. 이거. 그런데 거기 보면 제외라고 돼 있어. 이 변경은 제외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변경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뭐예요? 인자가 뭘까? 그죠? 당사자의 뭐예요? 인척사, 주소, 뭐 성명, 뭐 이런 거겠지. 인척사. 물자는 뭐예요? 이건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 인척사항이고, 이것은 목적물이지. 거래 목적물의 물적사항이지.
뭐 지목이라든지 아까 대지권 비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적 사항. 사가 뭘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이야. 인적 사항 그러니까 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사 정정 이렇게.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김원봉이야.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이름도 몰랐어요. 뭐 거의 역사책에 안 나와. 의열단 해가지고 한 줄 나오려나 말려나. 근데 대학교 가니까 여기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북한에 가서 국회의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지. 근데 북한 가서 그거 하기 전에는 독립운동을 김구 다음으로, 김구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야. 그 요새 지금 신문에 나온 거에 김원봉이를 갖다가 독립유공자로 할 거니 말 거니 그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그 얘기 신문에서 못 보셨어요? 독립유공자로 하면 북한의 국회의장 한 사람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해준다는 얘기니까 반대하는 쪽이 지금 의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일부 견해는 뭐예요? 그럼 독립유공자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 우리가. 역사책에서 지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인물사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지워버린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사람은 아니야. 독립운동 한 것은 공로로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하고 그냥 돈을 안 주면 어쩔까? 응? 제 생각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올리고 다만 북한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유공자들 뭐 이렇게 주는 혜택이 있잖아. 그건 그냥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유공자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래, 너무 양심이 찔려, 솔직히. 독립운동할 때 제일 앞에서 일한 사람이거든. 김구보다 현상금이 더 많았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김구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잖아. 그 정도로 그렇게 저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했대요. 근데 북한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에서 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돈 주지 말고 그냥 이름만 올리자, 우리. 그래서 고쳐야 될 역사에서 이런 인물적인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왜곡된 역사 너무 많은 거예요. 인물사 정정,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변경, 기억하시고. 어려운 거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 교재에서는 거기는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시고.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251페이지를 빨리 보고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251페이지 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왼쪽 오른쪽 나와 있죠. 여기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서식이 시험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해볼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까지 여기를 많이 보셔야 돼, 솔직히. 자,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도 251페이지 보면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가 출제가 많이 돼. 자, 251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뭐라고 나와요? 작성 방법. 근데 작성 방법 위에 바로 위에 보면 5번이 있어요. 5번. 5번 너무 중요해요. 두 줄 밑줄 그어봐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별 거래 가격 및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출제 영순이요. 칠판에서 보셔야 돼. 여기 보면 토건 공지라고 아까 했었죠? 삼각형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토건 공지죠. 요 토건하고 밑에 공지 이게 달라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 보면 공급계약 또는 전매라고 나오죠. 전매가 뭐냐면 지위 매매가 전매예요. 그러니까 서식에서는 전매라고 표현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계약 또는 뭐예요? 전매계약의 경우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두 가지는 부가세 포함이요, 제외요? 금액 적어줄 때 포함이요, 포함. 밑에 포함이요. 그 앞부분이 나오잖아. 그 외의 건축물은 부가세 뭐예요? 제외 이렇게 되잖아. 부가세 제외라고. 그러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빵빵할까? 부가세 뺀 금액이 빵빵할까? 포함된 금액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토건 공지. 밑에가 공지가 나오잖아. 토건 공지 네 개잖아. 토건 공지 할 때 밑에 게 공지인데 삼각형 그림으로 딱 이해하면 밑에가 빵빵해. 그럼 부가세를 쳐먹었겠지. 부가세를. 어? 밑에 게 그 빵빵하겠지. 그러니까 위에 건 부가세 제외. 굉장히 혼동이 잘 돼 이거. 금방 해가지고 안 것 같지만 좀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기억하셔야 돼? 삼각형. 토건 공지 삼각형. 밑에가 빵빵해요. 5번 출제 영순이요. 그 다음 밑에 작성 방법 가십니다. 작성 방법의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주소란입니다. 주소란. 주소란에다가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이렇게 나오죠. 주소란에다 뭘 적으래요? 거래 지분 비율이에요. 왼쪽 페이지에서 주소란을 찾아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주소란 있습니까?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 칸도 주소란이 있죠. 근데 그 주소 적어요. 당연히 주소 넣고 끝에 뭐가 있어요? 그치. 거래 지분 비율에다 별표. 그러니까 주소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고 기출됐었어요. 주소란에 왜 지분 비율을 적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소란에 적는 거 맞아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두째 줄 바로 밑에 셋째 줄입니다. 또 읽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나왔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 용도란에 주거용인데 구체적으로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 밖에 주택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용도를 표시하는 건 누구일 때만 표시해요? 외국 사람. 자, 왼쪽 가서 체크해 볼게요. 왼쪽에 보면 매도인 칸에는 외국인이 안 나와. 근데 매수인 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나오죠. 별표입니다. 별표.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주거용인지 뭐 이렇게 체크하는 칸이 오른쪽에 나오죠. 매수인이 외국 사람일 때만 이걸 체크해 준다고요? 자, 그 다음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옵니다. 오른쪽으로. 자, 작성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3번.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은 돼 있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쵸? 거래하는 경우, 자, 경우에 별지 제1호의 이 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셋째 줄까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억 이상 과열 주택인 걸 먼저 전제하셔야 돼. 그죠?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뭐예요? 3억 이상.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그때만 기재해 주는 거죠? 자, 왼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매수인 칸에서 보면 별표할 때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이라는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별표하시고. 찾으셨습니까? 별표? 네. 자, 별표하셔가지고 보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 매수인이 별도 제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해당 없음은 어떤 경우예요? 3억 이상 과열주택이 아닐 때는 해당 없음 칸이에요. 체크하는 거죠. 또 매수인에 대해서만 체크하는 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고.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페이지 오셔서 동그라미 6번요. 6번 보니까 소재지는 이렇게 돼 있죠. 소재지는 집원까지 적어요. 집원까지 적는데 가로에 보면 집합 건물의 경우는 뭐까지 적어야 되죠? 동호수까지. 그 다음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적어요. 대장에 나와 있는 지목 면적을 적고요. 대장.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의 면적도 적고요. 자, 근데 두째 줄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별표. 대지권 비율은
대장을 보고 적습니까요? 등기부를 보고 적습니까요? 등기부, 그거 중요합니다. 등기부.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7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 여기서 이거 중요해요.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그 밖에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연면적. 바뀌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집합 건축물은 아파트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얘기하죠?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요? 전용 면적이고요. 그 밖에 건축물은, 그 밖에 건축물 그러면 연면적인데, 그 밖에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집합 건물 아닌 대표적인 거. 단독이죠, 단독. 단독주택이죠? 이런 것은 무슨 면적을 적어요? 연면적이죠. 두 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인데, 요 한 가지라도 기억을 해주자고요. 집합 건축물 할 때 지읒자로 시작하죠? 무슨 면적이라고 해요? 전용 면적. 같은 지읒자죠?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한 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아파트는 글자 달라졌다고 몰라보면 안 됩니다. 아파트도 전용 면적. 아파트가 집합 건축물 하네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요,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이 좀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자,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습니다. 각각 적어준대요. 물건별이니까 각각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는, 아까 공급 계약 전매는 아까 뭐였어요? 공지예요. 요거 밑에 거 공지,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최초의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공급 가격 적고, 그 다음에 발코니 등 옵션 비용 적어주고, 옵션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어주는 게 추가 지불액 등을 갖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가로낼 건 무시하시고 일단 세실 그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까?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까? 공지, 도건 공지. 얘는 뭐요? 부가세, 그쵸? 포함이라고요? 처먹었다고? 부가세? 뚱뚱하다고? 부가세 포함, 이렇게. 예. 뭐 제가 뚱뚱하니까 뭐 처먹었다고 해도 뭐 불만 가질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 난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어주는데, 가로 안에 게 중요해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뭐예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총이란 말이 오면 뒤에 무슨 말이 와야 돼? 합계 금액.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에 가셔서 총 실제 거래 가격하고 물건별 거래 가격을 찾아보세요. 왼쪽에서. 동그라미 8번이 물건별 가격이죠? 이때는 각각 적어주는 거 각각? 각각 적어주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계약이나 전매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나온 대로 공급가액,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 3개를 적어주죠? 오른쪽에 돼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반드시 뭘 적어줘요? 합계 금액을 적어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9번에 보면 9번인가요? 10번이죠?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입주권이 뭐죠? 입주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요. 요 안에.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빌라 주인인데 아파트 주인으로 바뀌는 경우. 재개발이 돼서. 그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제가 빌라 주인이에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입주권? 매매. 이게.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팔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예, 매매.
예,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고. 그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어준다고.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빌라를 생각하셔야 돼. 옛날에는 뭐였는데? 빌라. 지금 뭘로 바뀐다고? 아파트로.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입주권의 경우만 적지. 분양권은 뭐죠? 분양권. 분양권은 옛날 부동산이 없어.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새로 들어가 올리면 그걸 갖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되지. 그게 옛날 종전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새 부동산이야, 무조건이가. 그죠? 그래서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을 적을 때, 자, 동그라미 쳐둡니다. 추가 지불에. 그 다음에 또요, 두 번째 줄, 뭘 적어줘요? 권리가격 중요해요, 권리가격.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자, 왼쪽 가서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서 종전부동산 찾아가 보세요.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거보다는요, 거래 금액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 종전부동산 밑에다가 입주권이라고 막 써두시고, 서식에도 종전부동산 10번 밑에다가 입주권, 거래 금액란을 적을 때 두 가지 동그라미 쳐보자고요. 하나가 뭐고요? 추가 지불액. 또 하나가 권리가격 별표. 권리가격이요. 두 가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서식을 계속 볼 때마다 중요하게 볼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249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자, 1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지자체일 때는 국가 등 하면 지자체도 들어가요. 그때는 지자체가 신고해야 되겠죠. 네,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때는 단독으로 서명도로 날인해가지고 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하면 개공이 이제 신고무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개공이 공동중개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동중개하면 공동중개한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야, 이때는. 3번요. 검인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의지한다. 따로 검인또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고. 4번은 왜 틀렸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했다고. 토건, 공지 할 때 지예요, 지. 요것도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죠? 요 4번이 틀리고. 5번.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도 신고사항에 들어? 그죠? 중이 좋아한다. 신고사항 중에 제일 마지막에 중이 좋아한다. 그죠? 밑에 있는 거 해보세요. 예제 2번요. 자, 1번. 외국 사람일 때는 반드시 국적을 기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했습니다, 당사자가. 그죠? 근데 직접 거래했을 때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라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2번이 틀린 이유 아시겠죠? 공동 제출이 아니에요. 제출은 그냥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가서 제출해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명 또는 날이는 공동이요. 근데 제출은 뭐예요? 아무나 가서 해도 돼요. 3번은요. 3억 미만일 때는 해당 사항 없다고 표시해야 되겠죠. 3억 이상 과열주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돼서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는 그 칸이 있어요. 서식에. 거기다 체크 표시한다 이거니까 별거 아니고. 5번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OX 문제 중에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만 지도 나간 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주에 요거 오늘 나간 자료하고 요거 꼭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1번. O입니까? X입니까? 1번. OX 문제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중에 도시개발법 들어가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작년 문제네요. 2번요. 국가가 거래신고하는 거지. 그죠? 조심할 건 요때 거래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큰일 나요. 국가 등의 일방 당사일 때 거래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요. 중개사무소 수대지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죠. 거기를 신고관청이라고 그러죠. 네. 4번요. 소공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는데 없자로 해놨기 때문에 틀렸죠. 5번.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됐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제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번.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8번에 나온, 서식에 8번에 나왔던 거죠. 그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합치진 않고, 다만 이제 합치는 경우 언제 합친 금액을 적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일 때가 합친 금액을 적는 거고요. 7번. 종전부동산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양권 말고 뭐만? 종전부동산 나오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뀐 거 생각하시고, 그럼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적어주면 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입주권이 철거인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철거인 입주권 아예 중개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닦지 말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금액란 적어줄 때 두 가지. 하나가 뭐고요? 추가 지불액. 또 하나가 권리가. 그죠? 빌라가 아파트로 바뀔 때 빌라 주인들이 갖고 있는 빌라 가격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빌라는 막 대지분이 큰 것도 있고 어떤 빌라는 대지분이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권리가잖아. 권리가.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요. 다음 주에 이거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